종평등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3주간 세미나를 이끌어갈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평등이라는 주제로 만났고요. 이 책을 주교제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책을 기본 어떤 배경으로 두고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동기를 들어봐도 물론 비거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있지만 생태주의에 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종평등이라고 하면은 물론 모든 비인간 동물 종을 다 고려해서 동물 전체를 아우르는 평등을 구현하자라는 것이기도 하면서, 사실 왜 동물에게 멈춰야 하는가 라는 의무도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채식한다 그러면은 흔히들 듣는 이야기가 식물은 고통을 안 느끼냐. 과학적으로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식물이 의식이 없는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의식의 문제는 과학자들이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고통과 쾌락, 이제 뭐 흔히들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할 때 혹은 동물 해방을 주장할 때 이야기하는 이제 고통의 문제는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요. 근데 의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 아직까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고통을 느끼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동물이 느끼는 것과 같은 성질의 어떤 그 척추신경계의 반응을 식물이 느끼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물이 아무것도 아닌가? 식물은 생존하고 있지 않은가? 식물은 의식이 없는가? 식물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식물은 영혼이 없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식물은 정신이 없는가? 혹은 식물은 마음이 없는가? 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 전체,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도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애니멀 킹덤에 속하지 않는 식물, 균, 세균, 박테리아, 더 나아가서 무기물, 바위, 물, 바람, 이런 것들에게는 권리가 없나? 요새 사실 자연권이나 지구법 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실제로 어떤 산한테 법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저희 동물 해방 운동을 하거나 비거니즘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죠.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3주 동안 이야기할 줄거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2년에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과연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생태 문명으로 가고 있다, 생명 문명으로 뭐 가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요새 그 인본주의에서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시대로 가자, 근대에서 탈근대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혹자는 이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다 저는 거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다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 비거니즘, 생태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것들, 아까 뭐 노동해방, 동물해방, 여성해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결국 다 거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일부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주가 깨어나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우리가 종차별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성차별, 인종차별 이 성립하려면은 나눠놔야 합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나눠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종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계급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장애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지역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이의 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차별과 종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점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가 점차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다. 사실 하나인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나눠놓고 있었다. 나눠서 차별을 하고 있었다.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하나인 것을 적어도 둘 이상으로 나눠야 차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별을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이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우주를 최소 둘 이상으로 나눠서 차별을 하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차별을 하는 주체인 인간으로 하여금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게 모든 차별철폐 운동이거든요. 성차별에 반대하는 성평등, 인종평등, 종평등 운동 모두 야 원래 인간은 하나야, 원래 인류는 하나야 라고 주장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건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게 아니라 동물은 하나야, 우린 다 동물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데, 생태주의는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지구는 하나야, 우주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주가 사실 한 우주라는 것을, 한 우리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주는 하나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3주 동안의 공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하나죠. 그 하나인 우주를 왜 여태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별하고 있었나?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났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그 문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종평등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패러다임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간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당연한 시대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겁니다. 르네상스와 함께. 그죠? 굉장히 최근의 것이에요. 휴머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 중심 사회, 휴머니즘. 휴머니즘 사회는 또 뭐냐?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이성은 풀어 말하면은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수학하는 능력이에요. 측량하고 나누는 능력.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곧 인간 중심 사회고,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인권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가가 인권이라는 걸 보장해서 인간만이 권리가 있다고 우주에서 박아놨습니다. 그거를 심지어 유엔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으로 박아놨죠. 그거는 우리가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중심 사회, 이성 중심 사회. 여기서 저는 이성에서 감성으로, 느낌을 중시하는 사회로, 더 나아가서 영성으로, 모두 연결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결국 인간 중심 사회에서 탈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겁니다. 휴머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낯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배웠거든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만이 하늘이 내린 권리가 있습니다. 천부 인권이 있고, 인간만이 법적인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라면 사실 다른 비인간 존재들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죽여도 되고 파괴해도 되고, 심지어 막 핵을 터뜨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당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지난 한 500년간의 서양 중심 사회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 중심, 휴머니즘, 근대, 이성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양이 과학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 강제한 사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파헤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은,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누구?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무한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지금은 사실 우리 같은 인간 중심적인 개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이름을 말하죠. 근데 과거에 좀 한 100년 전 조선에 갔으면은 저는 어느 가의 자식 아무개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이름을 말하기 전에 어느 가문이 중요했어요. 동네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나를 어떤 존재로서 정체화하냐가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를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 정의한다. 내가 남성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이 아닌 존재로, 그죠? 내가 전범선인 게 중요하잖아요. 개인인 게 중요하면 난 전범선과 전범선이 아닌 존재로 나누는 거죠. 내가 인간인 게 중요하다. 그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지난 20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근대 인권 문명 역사는 이 나의 역사적인 주체의 개념이 퍼지는 과정이었어요. 원래는 백인 남성, 장애가 없고 중산층인 이 나였어요. 근대 문명이 정의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가 아닌 존재들은, 타자들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빈치가 그린 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다들 아시죠? 이렇게 완벽한 대칭을 가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빨개 벗고 있는 백인 남성, 신체 건강하고, 그게 맨이었어요. 옴무, 인간. 우리 인권을 말할 때 그 이는 불어나 영어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젠더가 있습니다. 옴무고 맨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여성은 그 인간이 아니었어요. 휴머니즘의 시작에서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휴머니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흑인도 없었죠. 동양인, 우리 같은 동양인 당연히 없었고, 그죠?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백인, 남성, 신체 건강한, 그리고 좀 괜찮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 인간이 인간의 표상이었고 나였습니다. 그 나가 지난 200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인가라고 부르면은 뭐라고 답하죠? 전 남자입니다. 저는 춘천 사람입니다. 저는 양반이 올시다. 계급을 말하거나,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범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범선이라는 사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전까지는 사나이인 게 되게 중요했죠.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가 사실 결국에는 그 옆에 연결된 나는 어떤 세상에 사는가? 라는 질문과도 직결됩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거기에 내가 어떤 우주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린 지구가 둥글고 지금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사실 계속 스스로 자각하면서 삽니까? 이 지금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갈릴레오 이전에는, 우리가 말한 그 휴머니즘의 시작 이전에는 지구는 평평했어요.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최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요. 아직까지는 지구가 계속 순환하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살아요. 아직까지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 새롭게 깨닫게 된 과학적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의 자기 인식, 우리의 존재에다가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3주 동안 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생태주의의 골자예요. 비거니즘은 식물성 대안을 장려하고 동물성 음식을 최대한 줄이는, 동물학대 반대하는 운동이 비거니즘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생태주의는 사실 우리 집에 대한 자각입니다. 생태주의의 그 원래 원어인 에콜로지는, 에코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지부 집주죠.
집집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주의라는 것은 집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집을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월세방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거냐?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거냐? 그게 아니고 지구란 행성 전체를 우리 집으로 생각할 거냐? 그게 아니고 빅뱅 이후 138억 년 전에 생긴 이 지금 모든 이것 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거냐에 달린 겁니다. 우리 집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뭐냐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에요. 그것을 삶의 가치로 실천하자는 것이 생태주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평등을 고민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모든 생명종들을 다 고민한다면은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태주의의 가르침은 나는 우주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기 전에 우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게 생태주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뜬구리 않는 무슨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질적으로 얘를 구성하는 원자랑 다르지 않아요. 죽으면은 우리가 굳이 뭐 종교적인 윤회의 가치를 믿지 않더라도, 시타르타와 피타고라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더라도 죽으면 다시 우리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 지구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같은 과학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되게 당연하게 느끼지만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서양 문명, 기독교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잠시 영혼을 가지고서 육체에 잠깐 로그인했다가 죽으면 다시 로그아웃해서 영원한 진짜 세상으로 간다고 믿었었어요. 이걸 믿으면 사실 굳이 생태주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굳이 뭐 비건이나 뭐 제로웨이스트 그걸 믿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 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삶은 죽고 나서 시작이니까.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천상세계가 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진짜 우주가 또 있다. 이 우주는 약간 테스트용이고 진짜 우주에 가기 위한 관문이고 다른 우주가 있다. 다른 진짜 집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지키고 계신다. 거기에 입장하기 위한 여기는 시험 관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의 존재도 이 우주에서 왔고 지금 내가 뭐 이렇게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 안에 갇힌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가 분해되더라도 해체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우주에 그대로 있는다라는 자각이 바로 생태주의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굳이 교재로 설정드린 이유는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열린 책들에서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추천사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은 김에 세미나를 하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 내용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왜 좋았냐면은 여태까지 제가 사실 저도 이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 못 썼어요. 생태주의자들은 비건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요새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생태주의 담론에서는 비건이 아니죠. 또 비건인 사람들은 굳이 생태주의자는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둘이 사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이 담론이 동물 해방과 이 생명 살림 이 담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한살림 매장에 가보시면 고기를 팔죠. 그게 어떻게 한살림입니까? 한 죽임이죠, 그죠? 한살림 매장에서 고기를 팝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심지어 시위를 가도 끝나면 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비건 운동하는 비건이라고 말해지는 데 갔을 때 사실 고기만 안 먹을 뿐이지 배양육 먹고 대체육 먹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생태적인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약간 동물 해방이랑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교적 이쪽보단 많긴 해요. 지금 한국의 비건들은 많은 경우 페미니스트고 생태주의자긴 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게 현실 정치에서 어떤 정당이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각기 연결시켜서 철저하게 어떤 종평등적인 입장에서 동물 해방과 생명 살림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치판에서 생명 존중, 생명하는 뭐 이렇게 가면은 다 사람의 생명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동물해방 운동하는 입장에서도 종평등을 얘기하지만 식물에 대해서는 다 무지해요. 식물이나 균이나 어떤 생태계 전반의 순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에 대한 어떤 한계와 현실 정치에서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런 책이 프랑스에서 날아온 거죠. 이제 나온 지는 몇 년 된 책인데요. 프랑스 정치가 그나마 녹색 정치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비건 정치는 사실 영미권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어요. 프랑스는 워낙 치즈를 좋아해서 그리고 영미권에 대한 반감이 커서 비거니즘이 좀 이렇게 뒤늦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그 두 가지 흐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선구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에므리크 카롱이라는 사람이고 그거를 마지막에 짧게라도 생태민주주의, 생명공화국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마치 또 한 번의 프랑스 혁명을 주장하는 것 같은 프랑스 혁명이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근대적인 패러다임 이성중심, 인본주의, 인권 이것을
전 세계에 이식시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봄직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했고요. 이 책에도 앞에는 짧게 이 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종차별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해놨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종평등이에요. 반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이중부정이죠. 종차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건데 그게 종평등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제목을 종평등으로 했고요. 이 종차별주의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것은 동물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등장한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리차드 라이더라는 영국의 학자가 1970년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흑인을 차별하는 것, 백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레이시즘, 레이스를 기반으로 인종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라고 우리가 하고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은 섹시즘, 섹스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데 종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은 없다. 스피시스, 생물학적인 종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을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이 없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의 시작은 다윈이에요. 다윈이 딱 정확히 100년 전에 영국에서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인간종이 다른 생물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라고 증명을 했죠. 이게 서양 세계관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관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윈과 갈릴레오예요. 사실 갈릴레이보다는 정확하게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윈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공통주상에서 왔다고 얘기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500년 전에 얘기했고 다윈은 15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걸 아직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사실 말하는 이 인문학적인 얘기는 이 두 가지 과학적인 발견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해하는가에 달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와 다윈에 대한 각주에 불과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종차별주의라는 말도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종은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은 마치 우리가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이야기할 때 결국 젠더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어떤 구분도 사실 그렇게 딱 나눠줄 수 없다. 실제로 생식기를 둘 다 갖고 있는 인간도 있고요. 다른 비인간 동물종 중에서는 한 개체가 젠더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인간도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젠더를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처럼 동물도 생명도 인간과 비인간으로 딱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해서 인간종에 속하는 다른 종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냥 호모사피엔스만 있을 뿐이지만 결국 생물학적 종이라는 것은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후손이 또 애를 낳을 수 있는가가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종이라고 얘기할 때 둘이 교배했을 때 애가 나오긴 해요. 라이거가 나옵니다. 근데 걔가 또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그쯤에서는 우리 다른 종이다라고 보자 라고 과학자들이 편리상 이렇게 구분한 것 뿐이지 무슨 딱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단종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생명계는 항상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구분도 인간이 우리가 린네 이후에 과학자 린네가 우리가 종을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이후에 분류하기 편하자고 한 것이지 자연의 입장에서 딱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침팬지, 인간과 고릴라, 인간과 개 등등 모든 생명도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다윈이 알려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문적으로 인정하자고 한 것이 바로 이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만든 거죠. 섹시즘, 레이시즘과 똑같다. 스피시시즘은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정도만 다르지 다를 바 없다 라고 말한 게 19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해방 담론이 등장을 해요. 그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피터 싱어가 동물해방이라는 책에 가져다 썼고 그게 1975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동물해방 운동이 시작되었죠. 동물해방 물결도 종평등 운동의 일환으로서 나옵니다. 사실 이 책에서 피터 싱어와 톰 리건 얘기하면서 복지론과 폐지론의 차이,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예전에 우리 다른 비거니즘 세미나 때 많이 했던 건데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서양 철학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신념으로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과 행복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동물을 그냥 그 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할 목적으로서 볼 것이냐 그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 둘 다 채식하라고 합니다. 결국 둘 다 동물 해방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러한 그 동물 해방 담론은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냐 톰 리건의 동물 권이냐 아니면 벤담의 공리주의냐 칸트의 목적론이냐 사실 결국 다 이성의 언어로 이성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해왔던 거는 이거예요. 인권 좋다 이거야. 프랑스 혁명 훌륭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널리 퍼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왜 인간에게만 적용하냐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백인에게만 적용했고, 과거에는 그것을 남성에게만 적용했고, 근데 지금은 인간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립서비스로는 다 누구나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그 이성적인 논리로 그것을 피터 싱어가 말하는 것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권리의 기본을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에 기인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인간이 권리가 있는 이유가 고통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면은 그거는 비인간 동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로 일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동물에게도 적용하자. 라는 것이고, 칸트가 말하는 인간이 권리를 갖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뒤틀어서 톰 리거는 비인간 동물도 삶의 주체다.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주체적인 욕망을 갖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왔던 이성의 언어를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공평하게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 그 동물 해방과 동물권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에 제가 했던 강연과 세미나에서 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건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어떤 뭐 철학적인 사조에 따라서 뭐 칸트냐 벤자민냐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래, 인간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면은 내가 왜 인간 스스로 묻자는 거죠. 내가 왜 권리가 있냐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거든요. 난 죽기 싫으니까, 혹은 난 때리면 아프니까. 이거를 사실 비인간 동물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윈 이후에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동물 해방의 골자입니다. 비거니즘의 골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그럼 동물에서 멈춰야 하는가요? 끝도 없죠. 동물 해방의 시작이, 비거니즘의 시작이, 종평등의 시작이 인간에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인간만이 권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엄연히 비인간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그래 모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그럼 무기물은 이거를 뭐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동물 해방과 생명 살림, 비거니즘과 에콜로지가 이어지는 지점이죠. 동물권에서 멈출 것이냐, 생명권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럼 사실 동물권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납니다. 동물권 운동도 솔직히 죽기 전에 될까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동물 해방이 될까, 비건 세상이 올까 모르겠는데, 생명권? 뭐 진짜 다 살려야 돼.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동물권 운동한 입장에서는 뒤 빠진 얘기지만 사실 기후 생태의 위기를 살아가는,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비건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생태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비건 되는 분들은 동물권적인 윤리보다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에 가서 정책을 제안할 때도, 여러분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영상을 보세요. 백날 얘기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고기 없는 월요일 합시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기후 생태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 생태주의에 대한 경각심은 지금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담론이에요. 물론 그것을 생태주의적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우주다, 비거니즘은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가 슬로건이었잖아요. 생태주의 슬로건 말씀드리지만 나는 우주다예요. 그것까지 안 가고 거의 뭐 전기차, 수소차 타자, 태양광 발전하자 에서 끝나죠. 채식보다는 배양육 먹자,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이 생명권과 생태주의, 지구라는, 내가 곧 지구다, 내가 곧 우주라는 자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하루에 제가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좀 많이 혼납니다. 맨날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우주다가 뭐냐? 왜 나는 내가 우주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거니즘을 할 때도 결국 오리지널 비건으로 가거든요.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와 피타고라스인데 동시대고 둘이, 서양과 동양에. 나는 우주다도 시타르타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다 아시죠? 사실 이게 되게 코믹하게 우리가 오해가 됐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부처님이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막 애기가 막 이렇게 뛰어다닌 다음에 뭐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라고 했다는 동상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막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 어떤 희화화돼서 쓰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상,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우주에 유아 독존. 그러니까 유아가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아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독존.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무슨 거만하게 느껴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나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짱이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좀 개그화되죠.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 유아라는 말이 그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유아론이랑 같은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버클리가 말하는 유아론은 완전 달라요. 그 유아론의 얘기를 알면은 부처가 말하는 유아 독존의 의미도 알 수 있는데, 유아론은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다 의심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존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죠? 이게 다 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증거가 뭐죠? 그거를 항상 데카르트가 그걸 계속 의심했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결국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다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깨달음이었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의심이 되는 거야. 사실 꿈에서도 다 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꿈에서도 진짜 꿈을 잘 꾸는 사람은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다가 깨어나면은 꿈이었네? 가 되듯이 우리도 죽고 나니까 이게 꿈이었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버클리는 좀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다 환상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실제는 나밖에 없다. 진짜 이 개인밖에 없다. 라는 것이 버클리의 유화론이었다라면은, 시타르타의 유화 독조는 그게 아니에요. 시타르타의 유화 독조는 천상천하에 모두가 나라는 겁니다. 다 나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죠. 우주가 있는 건 맞아요. 우주는 있는데 버클리는 우주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내가 믿을 게 없어. 이게 유화론이라면은, 시타르타가 말하는 유화 독조는 아니 사실은 다 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 전혀 거만하지 않은 거죠. 이게 결국 생태주의의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우주다라는 말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모든 원자가 돌려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태주의적인 어떤 자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휴머니즘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거니즘과 생태주의가 같은 목적인 거죠. 비거니즘도 결국에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자는 것은 인간이 짱이라는 것,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는 믿음, 인간만이 권리가 있다는 믿음, 인간만이 중요하다는 믿음, 인간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믿음 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인간만이 중요한 어떤 그 핑계를 많이 댔어요. 인간만이 중요한 핑계로 가장 인기 좋은 것은 사실 인간만이 이성적이다라는 겁니다. 인간만 말을 할 수 있고 인간만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계 사례의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 중에서도 말 못하는 사람 있지 않냐, 인간 중에서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냐, 침팬지 중에서 똑똑한 사람 있지 않냐, 고릴라 중에서 코코라고 있는데 걔는 수어를 쓰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있던 그런 예외적인 사례를 들면서 피터 싱어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장애방 운동한테 많이 욕을 먹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인간 종과 다른 종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아니 그 이성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해체하는 것이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이성과 로고스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숙제거든요. 솔직히 좀 동양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동양 문명은 서양 근대 문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다지. 물론 모두가 비건이었냐? 그건 아니죠. 근데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 철학의 핵심적이었던 유교나 불교나 도교 중에 그 어느 것도 인격신을 숭배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 중생이라고 봤어요. 중생이라는 말에서 짐승이 왔습니다. 우리말에서 짐승이라는 말은 중생에서 온 건데, 중생이라고 하면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다 포함해요. 그거는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특히 불교와 도교가 그렇죠. 인도 철학, 브라만교에 기반한 힌두교, 거긴 신이 소죠. 코끼리도 있고 인간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서양의 문명권에 있는 그런 애니미즘 문화, 만물이 신령하다고 믿는, 만물이 생동한다고 믿는 문화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없었어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인간만이 신을 닮아서, 인간만이 구원받아, 인간만이 진짜 세계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양은 그걸 믿었죠. 유대교에서 뿌리로 나온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종교들이 사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양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 문명이 이식한 그런 근대 인권 문명, 근대 산업 문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서양 문명의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특히 서양 근대 문명의 뿌리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입니다.